네, 월요일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전과 오후의 표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전에는 전쟁 관련 이슈가 시장을 뒤덮으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고 원자재 관련 종목들 급등했다면 오후 들어서면서 밸류업, 반도체 시장 장악하면서 낙폭 빠르게 줄여갑니다. 코스피는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저점 대비 올라오네요. 두 분은 긍정적으로 보셨을까요? 차영주 MTN 전문위원,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김덕고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양시장은 나란히 하락했고요. 이 주말 사이에 좋지 못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1%가량 갭락으로 출발하면서 분위기가 어둑어둑했었는데 낙폭을 빠르게 줄여갑니다. 일단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확전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는 상황인데 그 파장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 일단 뭐 사실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쪽에서 이제 충돌이 있던 거는 뭐 워낙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다 보니까 사실 맞아요. 뭐 시장에서 조명이 좀 덜 됐다 보니 이번에 이슈가 좀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파로 또 이제 원유 가격이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미국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취하고 있는 포지션은 조금 다소 이제 너무 공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어 작전에 연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자국 내 피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조명이 되고 있는 게 방산 시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이언돔 같은 이런 이제 방공 체계망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언돔도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이 방위금을 이제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의 입김이 더 셀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 자본이 결국 유대인의 나라인 이스라엘 을 지원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지금 이 아이언돔의 원천 기술조차도 지금 다시 미국이 지금 가져갔습니다. 그 원인이 너희한테 지금 미국은 원래 파병을 해야 되는데 이 파병하는 구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너희가 이 방공망 체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식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미군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는 미국을 공격하는 거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형태와 같이 지금 주둔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자금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하기 때문에 미국도 강한 입김을 냈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격 작전을 지원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도 지금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공격 작전을 하는 것은 일단 지연시켜라라고 지금 이제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반격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최근에 아이언돔도 지금 모든 미사일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이언돔도 말 그대로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방어 체계를 뚫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아예 이 방어 체계 자체를 무산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어 체계가 가동됐다면은 방어 체계보다 동시에 더 많은 미사일을 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미사일이 대거 발사되고 나니까 아이언돔이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민간 피해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대해서 과연 총리가 당장 우리가 보복하겠다 이런 포지션만 취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증시의 영향은 사실상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올해 또 이제 전쟁 외에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기후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데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날씨가 벌써 초여름 날씨가 지금 됐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엘니뇨 현상에서 라니냐 현상으로 지금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만일 라니냐 현상이 우리나라에 이제 진행이 6월 달부터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름엔 가뭄이 오고 겨울에는 또 마찬가지로 날씨가 추워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유가 부분들 또 다시 등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여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동 전쟁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동안 투자를 했을 때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접목을 했을 때 장기적인 부분에서 내가 잡았던 목표가를 좀 조정을 한다던가 혹은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변화를 좀 트래킹하는 현상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장이 빌미를 제공한다면 변수가 될 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전쟁 관련해서는 지금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증시 영향력은 오늘 지수 보시다시피 좀 제한적일 거다. 환율 움직임은 어떻게 보셨나요? 차 의원님,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386원 7원, 거의 1,400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물론 유가가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뭐 그렇게 가진 않겠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환율이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이니까 현선물 매도 나오잖아요.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또 빠르게 매도를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럼 아직 우리 시장은 이탈한 게 아닌 건가요? 일단 지금 환율을 움직이는 요소들이 과연 달러에 연동된 거냐?
유가에 연동된 거냐라고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국내 체력에 연동돼 있다라는 것이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정 적자가 거의 뭐 100조에 가깝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80조대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100조대 가깝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서 얘기 나온 게 외평기금에 20조를 갖다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재정 적자에 안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환율 방어에 쓸 돈을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썼기 때문에 환율 방어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일단 뭐 동아일보라든지 여러 언론사에서 주말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전쟁 확산에 대한 얘기가 아침에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제 뛴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글쎄요. 환율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구두 개입을 뭐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저는 이 1,400원 테스트는 한번 할 것 같아요. 1,400원 테스트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막아내기 어렵냐라는 것에 대한 한번 테스트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반도체가 올라오긴 합니다만 그다지 이렇게 썩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고 다행스러운 것은 1,400원을 테스트했을 때 우리가 견주하게 그래서 방어한다라면 빠르게 또 환율은 워낙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를 우리나라 체력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환율이 이렇게 불안한 구조에서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방어와 관련돼서 우리 당국이 나서줄지 여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금통에서 일단 선을 그었고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또 이 와중에 이 밸류업 수혜주들을 담아갑니다. 특히 오후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전엔 잠시 매수 리스트에 올렸다가 다 매도로 갔고요. 현대차, 삼성물산, 메리츠 금융지주, SK스퀘어, 기관도 현재 현대, 기아, 한국전력 담습니다. 이복현 금융원장의 이 발언 한마디의 여파가 이렇게 수급으로 이끌어 들어오는 것인지 환율 방어 안 하더라도 밸류업과 관련돼서 장기적 관점 좋은 거예요? 일단 환율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는 환 조작국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고 있다라는 구두 개입이 들어가고 그렇죠. 외평기금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1,400원 레벨에서 과연 어느 정도 견조하게 움직이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정부가 나섰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제 투자 전략이죠. 지금 이제 이복현 금감위원장께서 한 2시경에 이제 얘기를 해서 빠르게 이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위원장께서도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초에 싱가포르에서 IR 할 때 이거는 뭐 밸류 프로그램은 딱 그 시한과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라면 이것을 그 기업들이 우회할 수 있는 방법, 일시적으로 맞추는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저도 많이 도전해봤습니다만 한 달에 10kg는 못 빼요. 하지만 1년, 2년에 10kg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 체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단기간에 밸류 프로그램에 있는 종목을 사서 20, 30% 수익을 내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외국인과 연기금이 사는데 당연하죠. 그들 같은 경우 뭐 100억, 1000억, 1조를 굴리는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걸 사가지고 몇 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반면에 오늘 외국인들이 IT가 이제 반도체를 파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는 오히려 반도체를 여러분이 노려보십사라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1,400원 테스트를 잠깐 하면 시장이 움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으로 해서 수급이 일단 이쪽으로 쏠리면 반도체도 또 움찔하겠죠. 하지만 결국 지금 HBM에 대한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 그리고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고착되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온다라면 외국인들이 뭘 살까요? 제일 먼저 살 수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 시장을 꿰뚫어 보신다라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거기에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만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이 혼란기에 저점의 반도체를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정 부분 답을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해서 금투세도 내년 시행에 대해서 좀 찬성하며 고려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열어두면서 지금 이 발언의 오후장에 많이 영향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까 전쟁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 나눠봤거든요. 김덕호 대표님, 이 전쟁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의 오늘 윗꼬리 그리고 하락 전환 이 부분은 사실상 단일 재료로 보면서 다 팔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계속 공이 넘어갔고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잖아요. 트레이딩 전략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해운 정유 사료, 뭐 방산 이 변동성 어떻게 체크하셨어요? 일단 이제 전쟁 관련하고 말씀드리면은 뭐 전쟁 때문에 지금 생겨난 여파,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더 지금 부각이 되는 거죠. 뭐 유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각종 물가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광물가까지 지금 급등하고 뭐 금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뭐 엘컴텍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이 에브리싱 랠리에서는 그러니까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도 나도 다 올라가 보면 그때부터가 버블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우리가 뭔가 유가 관련주다 혹은 뭐 정유주다 이렇게 해서 득달같이 다들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거기서 낙폭을 키워서 나가시는 분들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아직도 뭐 이런 어떤 원자재 관련주들을 좀 접근을 했는데 내가 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보류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지금 만약에 방산 쪽을 주목을 하겠다. 그러면 방산 쪽도 지금 이렇게 변동이 심한데 이걸 내려놔야 된다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오늘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입니다. 근데 북한에서조차도 옛날에는 태양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표현이 4월 명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서 지금 체제 안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과거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들을 부각을 해버리면 과거의 영광에 이제 기억됐던 이제 세대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작 방산을 본다는 것은 당장 38선 이북에 있는 북한의 위협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정찰위성 2호기를 지금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죠.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높은 게 4월 25일입니다. 이때가 이제 과거 이제 창군일로 지정이 됐던 날인데 지금은 2월 28일로 지금 다시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창건일로 지금 후퇴를 한 상황이고요. 4월 25일은 과거 이제 흔히 말하는 빨치산 활동을 했던 그 조선인민해방군 기준으로 해서 창건을 했을 때입니다. 이게 언제 때 나왔냐? 김정일 때 나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향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방산주 말 그대로 실적도 좋고 테마도 좋습니다. 오죽하면 오늘도 빅텍이 살짝 올랐다가 빠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실 때 방산주를 만약에 본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고점에서 놓는 게 위험하다라고 보신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건 투자자분들이 지금 뒤늦게 잡아하실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섹터들을 주목하고 꾸준하게 그러니까 매매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지 이거를 계속 잡고 뭐 계속 영원히 갈 거야라고 붙잡는 거는 사실 투자가 아니라 막연한 그러니까 기다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와 함께 한참 뒤에 또 조정 받았을 때 기회가 온다면 그때 한 번 더 저희가 또 체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원자재 이야기도 잠시 하셨는데 차 의원님, 이 구리 가격 상승 움직임 그러니까 유가뿐만 아니라 원자재가 다 요동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이고산업은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다만 연고점을 경신합니다. 이후에 직고점까지는 못 가고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엘컴텍도 금가격 상승에 잠깐 또 오전에 급등세가 나왔고 비철금속 쪽으로는 뭐 러시아 제재 이슈에 알루미늄 종목들이 또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시장 리스크가 계속 커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원자재 관련주는 해지 대안이 되나요? 일단 뭐 해지라고 보기에는 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뭐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트레이딩하기 위해서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 접근인데 그 중에서 저는 앞서 이제 저희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와 연관해서 주말에 이제 동아일보 특집이 하나 기사가 실렸는데 인공지능 AI 이꼬로 반도체 플러스 전선 그러니까 전력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는 전력량이 프랑스가 쓰고 있는 전력량과 거의 맞먹는다라는 개념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리를 하면 보통 구리 같은 경우 이제 경기의 바로미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점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 그 전선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저도 이제 오해를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뭐 태양광, 풍력, 원전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서 전력 인프라를 깐다라고 했는데 그 전력 인프라를 까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는 개념이죠. 여러분들 집 주위에 예를 들어 풍력 타워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고압 전선이 여러분들 집 앞으로 지나가는
발생하는 거 허용하겠습니까? 당연히 허용 안 하죠.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선이나 구리 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저는 올해 내년까지는 반도체와 구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리는 전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 부분은 원자재를 뚫고 갈 수 있는 재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 지금 말씀 비철금속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자재라고 한 몫에 우리가 퉁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자재에서 구리는 딱 띄어가지고 이거는 인공지능 모멘텀이다라고 했을 때 중기적으로 구리 관련주들은 모아가는 전략 유의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참고해봤고요. 그리고 앞서서 실적주로 대변되는 반도체는 기회를 보자라는 의견까지 앞서서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주로 넘어가면서 시장 이야기를 더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속보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속보로 추가적인 뉴스 움직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정되어 있었던 내용이 나오네요. 홍콩 당국이 양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 이 ETF 승인할 것 같다 했는데 오늘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고요. 외신통에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18일, 21일 이때 비트코인 반감기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이거 앞두고 홍콩 당국에서 이 금융허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빨리 서둘러서 아마 진행할 거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진행이 됐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승인 절차 마치면서 승인 받았다라는 내용까지 이 위험자산에 대변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움직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DI 포함해서 반도체가 살아나는 모습을 오후장에 관찰하셨을 텐데요. 한미 반도체 살아났고요. 하이닉스도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테스는 삼성 쪽 수주 소식 들리게 되면서 급등세. 그 안에 DI를 좀 보겠습니다. VI 발동되기도 했는데 역사적 신고가예요. 차 의원님, HBM 검사 장비 국산화, 2차 전지 매출. 호재가 겹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더 열릴까요? 저는 조금 DI는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할까요? 약간 일단은 뭐 이익을 한번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테스트 장비를 이제 뭐 지금 이제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 이제 개발 중에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매출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적과 주가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SK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보유 관점, 아직도 매수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겠습니다만 DI 같은 경우 일단은 가격이 선반영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실적과 주가 사이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I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홍콩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린다면 네. 반감기라는 게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 있어서 채굴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 과거 반감기 두 번 때 가격이 급등해 버렸어요. 양이 줄어드니까 이번에도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미국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하나의 어떤 위험 자산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이것의 시세에 따른 것을 매매하는 ETF가 된 거기 때문에 일단 현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거가 있었고 이번 반감기 때 최근에 급락을 했었던 건데 오늘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갈 텐데 그걸 트레이딩 관점에서 잘 조절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반도체 뉴스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네요. 파도도 미국 웨스턴 디지털의 컨트롤러 공급한다. MTN 단독 뉴스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슬시 직전에 또 급등하는 모습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 참고해 보시면서 하나 더 갈게요. JENTC입니다. HBM이 오늘 오전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전부터 꽤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선방했던 쪽이 유리기판이었는데 그 시세가 뒷심 이어지긴 합니다. 조금 탄력은 둔화되지만 피로틱스도 상승, YC캠 등등 상승입니다. 유리기판주 여전히 살아있나요? 이 JNTC는 실적도 좋을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펀더멘탈로 보세요? 아니면 유리기판 테마의 연속성? 볼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테마가 그래도 오늘 장중에서는 이 하락장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상승한 섹터가 유리기판 sek터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는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이 좀 가깝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주 전에 이제 AMD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리기판 공급을 진행하겠다 이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유리기판, 그러니까 글래스 기판 쪽을
이쪽을 이제 담당을 했던 연구를 착수를 했던 기업들이 좀 등락을 좀 많이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기 그리고 뭐 SKC 이렇게 이제 SKC 자회사이자 합작인 또 이제 뭐 앱솔루스 이런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됐는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죠. 뭐 일본의 신코도 있고요, 대만의 유니마이크로 그리고 호주의 AT&S 이렇게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결국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제 반인텔 연합, 그러니까 이런 반인텔 반 엔비디아 연합들이 계속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주자를 잡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각 기업들이 서로 주축을 지금 다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낙수 효과로 우리나라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아직까지 활성화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락을 본다는 거는 좀 기대감이 좀 너무 섣부르지 않나라고 생각도 좀 되고 있고요. 네. 물론 오히려 이런 테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나오는 것도 또 주식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제 삼성전기만 하더라도 내년에 이제 시제품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26년에서 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할 전망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지금 이제 상장된 시작 안에서는 그래도 SKC의 자회사인 앱솔루스가 그래도 지금 개발을 먼저 착수하다 보니 좀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좀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난 5거래일 동안의 거래량이 지난 1년 동안의 거래량보다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 누적 거래량까지 우리가 좀 감안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투자보다는 약간 투기에 조금 더 가깝다. 우리가 기회를 잡은 데 있어서 기존에 종목을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기 좀 좋지만 좀 신규 진입하시는 거에 네.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냥 환호하기에는 너무 거래량의 이 편차가 좀 있네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한 프로의 시선 인사드립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